독립운동가 배민수 목사의 3회 정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을 골자로 했던 3회 정신은 농어촌 선교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스리랑카 테러의 배후가 IS인 것이 밝혀지면서 전문가들은 IS의 종교 테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S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 종교 전쟁 구도를 형성해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한교육 법제화를 통해 대한교육기관과 학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한 대한교육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한학교가 많은 만큼 올바른 권리를 획득해 교육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을 가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독립운동가 배민수 목사의 농촌운동 사역을 통해서 농어촌 선교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배민수 목사가 강조한 하나님 사랑과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의 3회 정신을 바탕으로 농어촌 복음화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 지역 선교 활성화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배민수 목사가 주창한 농촌운동은 오늘날 농촌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농촌 사랑, 노동 사랑의 3회 사상, 농민학교를 세우고 농민생활이라는 잡지도 간행하면서 어려웠던 시절 농민의 삶을 개량하려고 노력했던 배민수 목사. 독립운동가 배창근의 아들인 배민수 목사는 부친의 뜻을 따라 일제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재건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김태영 예장통합부총회장은 그 이름을 기억합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태영 부총회장은 독립운동가 배민수 목사가 땅을 일구고 삶을 바쳤던 그 정신을 본받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보다도 우리가 떠난 이후에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줬던 값진 신앙의 유산과 정신을 기억해주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배민수 목사의 농촌 활성화 운동은 독립운동과 한국교회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의미가 큽니다. 1920년대부터 일제가 토지 조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농촌 사회는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경작권을 가지고 있던 70% 이상의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해 생산량의 60에서 70%를 일본 제국주의에 바쳐야 했던 농촌 사회.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무너져가는 농촌의 회복을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농촌부를 신설해 사회운동에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회 농촌부 총무로 있던 배민수 목사는 해외에서 오늘날의 금액가치 1억 원에 상응하는 큰 자본을 끌어와 사역을 돕고 거기에 국내 YMCA와 감리교 등과 교류하면서 사역을 크게 진척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컸다. 배민수 목사님은 농촌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구령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것도 거의 종말론적인 신앙적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총회가 했던 농촌운동은 통전적인 신앙운동이었으며 농촌개발운동을 함께 겸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초대형 자본과 첨단 지식 산업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 농업과 어업 등의 원시 산업은 설 자리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농어촌 교회도 시대의 바람에 타격이 큰 상황.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회는 시골 교회의 부흥과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백명기 예장통합 농어촌 선교부 총무는 생명사역인 농어촌 사역을 살리기 위해 총회 차원의 마을목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은 곧 생명이다. 그렇죠? 생명을 지키는 일은 농어촌 선교부의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농촌교회가 교회 안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 농촌교회와 농촌사회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마을 목회를 농촌교회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중점사업으로 근본 회기에 펼쳐가고 있고요. 녹음이 서서히 짙어져가는 5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위해 봄부터 땀 흘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농어촌 선교의 새 발돋움을 위한 예장통합총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IBA 비즈니스 선교대회가 오는 6월 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송동호 IBA 사무총장은 지난 2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IBA 비즈니스 선교대회는 60여 개 교회와 선교단체, 기업들이 연합해 진행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원로 화가인 김병기 화백의 개인전이 오는 12일까지 종로구 가나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김병기 화백은 그림 몇 점을 가지고 전시회를 한다는 약한 마음과 100살이 넘어서 개인전을 연다는 강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할 때 당장 능력도 오고 건강도 옵니다. 거의 아주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100살이 넘어서 그림 그린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뭐 내 능력 가지고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하나의 축복이라요. 여기 지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그동안의 작품보다 색채가 더욱 밝아졌다는 점입니다. 김병기 화백은 우리 민족이 가진 오방색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IS가 최후 거점이었던 시리아, 이라크의 모든 점령지를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언론에서는 IS가 소탕됐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스리랑카 테러의 배후가 IS로 밝혀지면서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다시 규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 이집트의 공다니엘 박사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현재 IS의 상황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렇게 소탕됐다는 말들이 국내 언론 또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 현지 아랍에서 바라볼 때는 IS가 그 지역에 또 잔류된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주변 지역으로 또 흩어져서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아랍 신문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많이 이동을 했지 않느냐 이런 또 언론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사실 IS 소탕 작전으로 중동 지역에서 괴멸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아직도 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예멘이나 또 수단이나 알제리 이런 극심한 이런 틈새를 노리고 있는 또 리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곳에 또 IS가 특별히 또 아프리카 이제 사힐 지역 말하자면 북아프리카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IS가 이렇게 만행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스리랑카 테러를 계기로 스리랑카 내에서도 이 IS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는데 그동안에는 좀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진단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에 스리랑카는 전혀 IS의 위험성에 준비 대세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간은 철저히 보안 검색을 그동안 했다는데 스리랑카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도 이미 종교적인 근본주의를 맹신하는 무슬림 형제단이 살고 있고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극단적인 이념과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는 책을 금서로 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팔렸던 진리를 향한 이정표, 아랍어로는 마알림 알라 타리크라는 사이드 쿠투브 책이 서점가에 버젓이 팔리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아랍에서는 최근에 이런 금서들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아우바크르 나지의 야만의 경영, 이다라틀 하요시 이렇게 여러 책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책들을 읽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있습니다. 네,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게 IS가 중동에 이어서 유럽, 이제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중동 국가에는 사우디 등 일부 이슬람 국가의 학교 교육을 무슬림 형제단들이 오랫동안 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현지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한인들은 자녀들이 이런 이슬람주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또는 극단적인 그런 이념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국내 입국가 무슬림들이 대학 교수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이런 주의를 시키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랫동안 이게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슬람과 무슬림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경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웃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철저히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회가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새롭게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적어도 안 되면 여름 성경학교 교과목이라도 우리가 한 단원 넣어서 자녀들에 대한 이런 주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동 전문가 이집트의 공다니엘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살고 있냐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전 대전시장 염홍철 장로는 대학 강단에서 바로 이런 질문을 매주 던진다고 합니다. 청춘의 문을 연 대학생들과 인문학으로 소통하고 있는 염홍철 장로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또 때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때는 젊은 세대를 향한 마음을, 또 어떤 때는 문화예술이 가진 풍성함을 나누던 수백 장의 편지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 보이는 이 이야기들의 바탕에는 같은 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80년대 정치학 교수로 이름을 알리고 이후 청와대 정무비서관, 대전시장, 한밭대학교 총장 등 중임을 맡으며 4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이어왔던 염홍철 장로.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과 인문학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염 장로는 대답했습니다. 매 강의마다 공연을 진행하며 음악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인생의 답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조금은 특별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한 명도 자기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인생의 정답을 내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답을 찾고 답을 만들어 나가자. 이제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용서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뭐 예술에 대해서도 하고 이것은 주로 교과서에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을 학생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네. 제가 인생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쌓여져서 하나의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은 뭐냐면 하나하나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 그 선택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선택이지만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인생이다. 바로. 그게 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보냈던 공직에서의 40년. 인문학을 통해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는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쩌면 거침없이 살아온 한 사람이 삶의 걸음을 늦추고서야 비로소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꾸준히 걷되 발걸음을 늦추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각 개인과 공동체에도 필요한 가치인 것 같다고 염 장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압축이라는 말은 빠르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경제를 빨리 발전한 모범 국가입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천천히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인생도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목표가 100% 달성이 아니라 어느 건 120% 달성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성과는 냈을지 모르지만 삶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시니. 그러니까 저 시인들이 올라갈 때 꽃이나 나무를 못 보고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보았다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뭐 그런 시가 있듯이 천천히라고 하는 것은 저에 대한 반성이고 빨리 달리면서 발생하는 그 삭막함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대든지 이런 또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없대든지 하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마치 하루 세 끼 밥을 먹듯 교회를 다녔다는 염홍철 장로. 공직 이후에는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도 섬기는 교회에서 작은 직분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실수를 반복하고 회개하는 부족한 신앙인이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직을 하면서 종교를 강조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아까 제가 복지만두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남을 어떤 섬겨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남을 배려한다든지 그런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정신이기도 하다. 다른 종교에도 배치는 안 되지만 저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 어떤 성경에 부합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어떤 신앙적인 만족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타인을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한 행동을 할 때라고 말하는 염홍철 장로.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기꺼이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주고 옷을 털어주는 선한 존재. 선한 토막기사 하나에도 왈칵 눈물을 쏟을 수 있는 마음 약한 존재. 그 선한 이들이 서로 돕고 함께 웃을 때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염홍철 장로는 오늘도 아침마다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야말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많이 조명했는데 그 중에 항상 교회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철원도 그랬고요. 강원도에 이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3.1 독립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하다못해 울릉도, 제주도까지 사실은 그 유적이 없는 곳이 없고 그 중심에는 거의 기독교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네. 없는 것이 없죠. 네. 혹시 그 관련해서 남궁옥 선생의 어떤 유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오늘 홍천을 돌아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홍천에는 이제 남궁옥 선생이 워낙 이제 유명하게 이제 계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까지 그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낙향하셔서 마지막에 사역하셨던 일들이 많이 남겨져 있고 또 네. 그분이 이제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세우셨던 학교들을 통해서 양성되었던 그 후학들이 네.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셨던 사업들도 쭉 있어서 그분의 그 유적들이 홍천에 주로 많이 남겨져 있죠. 네. 그분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가의 작사가로도 잘 알려져 계신 분인데요. 그렇죠. 그분의 그 이력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굉장히 신세대 내지는 어떤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빨리 익히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통역관을 하셨어요. 네. 조선 정부에서 통역관을 정식으로 하셨고 그것이 그분이 관직의 출발점이에요. 관직을 처음 하신 것이 통역관으로 관직을 하셨고 그 통역관을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조선 정부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아신 분이죠. 조선 사람들은 외국어를 모르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통역을 맡으시는 역할을 하셨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전문 통역인으로서 그 남궁옥 선생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세계 정세를 빨리 읽으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생각이 빨리 바뀌셨죠. 그러니까 조선이 이 상태로 가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보셔서 그분이 관직에 있으면서도 독립협회에 이제 가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에 가입하셔가지고 이분이 또 나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제군주 체제 갖고는 이제 안 된다. 이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 이 전제군주 체제를 가지고 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독립협회 주장과 이제 같은 맥락인데 입헌 군주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을 이제 천명하시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독립협회가 눈에 나게 되는 조선 정부로부터 수구 세력들로부터 이제 눈에 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독립협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다 투옥을 당하게 되죠. 17분이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남궁옥 선생이 투옥을 당하게 되시고 결국 독립협회는 이제 폐쇄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역시 남궁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선 정부에서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미 깨우친 그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셨고 후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관직도 또 나중에 또 맡으셔요. 뭐 저 칠곡의 부사도 가시고 양양의 군수도 가시고 그렇게 어떻게 나중에는 또 그런 역할도 감당하십니다만은 어쨌든 그 참 격변기에 이분의 역할은 참 많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남궁옥 선생의 또 다른 좀 독립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본다면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을까요? 역시 그분은 이제 독립협회 일을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이제 당시에 통역을 하셨을 만큼의 어떤 언어의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협회에서 이제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발행할 때 독립신문이 신문이 독립신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처럼 이제 신문이 뭐 다양한 기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계몽의 내용들이었고요. 뉴스도 물론 있긴 했지만 그 다음에 맨 뒷판에 가서는 영문판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 남궁옥 선생은 바로 그 독립신문 편집을 맡아서 영문판 편집을 맡아서 그 계몽운동을 주도하셨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황성신문을 이제 발행을 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나중에 황성신문을 발행하시면서 이분이 죄목이 이제 걸려드는 게 뭐냐면 당시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조선을 나눠 먹자 이런 사실 이렇게 모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는 많았었죠. 네. 사실은 청나라도 지배하려고 했었고 러시아도 지배하려고 했었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국은 거의 그 뜻을 완전히 굳혀서 군대까지 사실 파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 정세가 사실은 영국 쪽에는 여러 가지를 불리했고 네. 결국은 일본이 주도하면서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전쟁에서 네. 이기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러시아와 일본이 정쟁할 바로 전에 러시아가 일본에다가 이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신호를 보내게 되죠. 정치적으로. 이때 이 소식을 이제 이 황성신보를 그때 발행하면서 이분이 아셨어요. 네. 이거를 보도를 했죠. 이것이 결국은 일본한테는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됐고 일본은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남국 선생을 투옥시키죠. 그런 이제 사건들을 만들어냈던 중심에 이제 이 남국 선생님이 계신데 남국 선생님은 우리 기억에는 그냥 저 강원도 홍천에만 계셨던 분으로 기억하지만 네. 사실은 그건 말년에 내려가셔서 사역하시는 곳이에요.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분이다 이렇게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남궁옥 선생이 어떻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건가요? 목회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지금 홍천의 모곡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아주 산속 마을입니다. 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길이 뚫려서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목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가평군에도 설악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그 산골인데 그 설악면을 지나가야 이제 모곡이라는 데가 홍천군 모곡이라는 데 나오는데 네. 네, 네. 홍천에서도 한 산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근데 그분이 고향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년에 내려가셔서 사실은 이분이 기독교로 완전히 개종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거기 내려가셔서 정말 개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당신이 하실 일이 뭘까를 찾았을 때 결국 그 산골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시면서 근데 거기 당시 뭐 누가 거기 그 교역자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방 전에 우리나라 교역자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영수라고 하는 어떤 임시직이죠. 그러니까 보면 임시직을 가지시고 목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셔서 그분이 거기 내려가시기 전에 바로 배화학교 지금 배화 고등학교 배화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네. 배화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한 8년 지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나는 선교사님들하고 여러 관계 속에서 어깨너머로 배우셨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신앙의 입문을 자연스럽게 하셨지만은 완전하게 이제 개종을 하시는 시점은 그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시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 누가 목회하겠어요. 본인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학교 세워서 또 선생님도 뭐 본인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학교도 세우시고 이제 교회도 세우시고 그렇게 되시는 예. 그러면 지금도 그 남궁옥 선생님이 세운 어떤 교회 터라든지 이 남궁옥 선생과 관련된 기독교 유적지들이 거기 남아 있나요?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소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곡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네. 모곡교회. 모곡교회고 모곡학교였어요. 근데 그 모곡학교가 일제 말기에 그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이렇게 뭐 남궁옥 선생님이 계속 이제 그 무화를 이제 심어서 재배해서 묘목을 기록에 의하면 전체 이제 미션 스쿨 내지는 교회들에다가 이제 그 무화 묘목을 보급하는데 당시에 30만 주 정도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네. 30만 주가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면 30만 주가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당시에 그 산골에서 교통편도 없는데 30만 주를 보급한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닌데 네. 이거를 이제 일본이 알게 되죠. 이게 뭐라는 거를 처음엔 몰랐죠. 근데 그걸 알게 됨으로써 일본 경찰이 그냥 쳐들어와서 묘목밭에 있던 약 7만 주 정도의 묘목을 다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리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면서 거기 모곡학교를 세우시는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그게 강제 폐쇄되죠. 일제 말기에.
게다가 해방이 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미 선생님은 돌아가셨고 네. 해방이 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 학교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세운 것이 한서 초등학교라 그러는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데 네. 한서 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한서는 이제 남국 선생님의 호를 따서 과거 처음에는 모국학교라고 했는데 그걸 네, 한서 예. 학교라고 이제 바꿔서 학교를 다시 복원을 해서 있고 그다음에 교회는 모국교회 그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정부가 거기에 이제 그 남국 선생님의 기념관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기념관 이제 바로 길가라 찾아가기도 쉽고요. 네. 가서 한서 선생님의 그 말년의 그 산속에서이지만 당신이 그 펼쳐야 되는 애국 또 시민운동 그다음에 그 생활 계몽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서 선생님의 유적이 있는 모곡리라고 하는 사주 산골 마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한서 남국옥 선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또 관련 유적지들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좀 그 밖에도 홍천에서 저희가 좀 둘러볼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한서 선생님의 그 유적은 이제 모곡리라고 하는 조금 외진 곳이에요. 서울서 홍천에서도 좀 외진 외진 곳이군요. 곳이에요. 여기서 가자 그러면 홍천 못 가서니까 좀 더 산속이지만 그곳이 있고 그다음에 홍천 읍내를 통과해서 조금 더 이제 인제 쪽으로 조금 한 10여리 더 가면 예. 사실은 홍천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강원도를 정말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네. 그 마두원 선교사라고 예. 마을스베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독특한 분이셔요. 정말 네. 독특한 분이신데 사실은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로 기억하기보다는 음악 선생님으로 더 많이 기억하시고 한국의 음악사를 공부하신 분 중에서 마두원을 모르면 그 음악 공부 안 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서양 음악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급하고 제시하신 1세대 선교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음악 교수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평양의 숭실대학, 당시 숭실전문학교에 음악 교수로 오셔서 우리나라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데 1세대 선생님이시죠, 이분이. 네. 이분은 그래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음악 선생님으로 오셔서 사실 우리나라 현대음악, 그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 중에서는 다 이분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박태준 선생님이라든지 예. 김동진 선생님이라든지 또 현재명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분 제자들. 피아니스트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 백고르 선생님 같은 분은 다 이분 제자시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우리 서양 음악을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력은 결국은 그 음악 교사로 왔지만 이분 안에는 늘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활동하시면서 음악을 가르쳤지만 이분은 늘 요즘으로 말하는 큐티 모임 내지는 성경 공부 모임을 별도로 음악하는 거 가르치는 거 말고 별도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선생님이 저희 박윤선 박사예요. 박윤선 박사가 어렸을 때 이 평양에서 이분의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은 사실 음악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결국 이분의 그 올곧은 그 신앙이 뭐 일제 말기에 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추방당하시죠. 근데 추방당하셔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셔서 내가 조선을 위해서 다시 계속한다면 뭘 할까라고 했을 네. 때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다시 하죠. 네. 그래서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돌아오실 때는 목사 신분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 신분으로 오셔서 이분이 바로 홍천이라고 하는 두매산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그 홍천 읍내를 중심으로 해서 근교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분이 개척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또 그 지역에는 교회 개척만이 아니라 이제 뭐 워낙 산골이잖아요. 지금은 뭐 길이 좋아져서 지금 서울에서 뭐 1시간 거리면 가는 곳이 됐지만 옛날에는 홍천 인제 그러면 뭐 못 가는 데라고 생각할 만큼 외진 곳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분이 제이드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강원도에 세 곳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분이 운영했던 병원들이 아쉽게도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이분이 갑자기 사실 교통사고로 별세를 하시거든요. 네. 1977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이 갑자기 별세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어질 수가 없어서 그냥 그분이 운영하던 병원들도 지금 그냥 터만 건물도 다 있고 한데 산속에 그냥 이렇게 방치된 터로 남겨져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어떤 분인가 뜻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한국교회사의 이분의 어떤 업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마 여행도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 지역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두원 선교사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들으셨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궁옥 또 선생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고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유적지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정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미인가 형태로 운영되는 기독교 대안학교와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교육을 인정해주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정기원 이사장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일단 발의는 된 상태인가요? 네, 20대, 물론 20대 이전에도 대안교육 법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는 계속돼 왔었고요. 네. 네. 20대에 와서 2017년도에 먼저 김병욱 의원이 대안교육 진흥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그 이어서 김세연 의원이 또 대안교육 지원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발의한 걸로 끝났다가, 우리 2018년도에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또 발의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고 아마 다음 모임에서는 좀 의결이 돼가지고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로 아마 상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안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미인가 대안학교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67조, 68조 다 위반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 단체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합법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인가받기에는 기준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법안에는 많은 것을 담으려다가 또 그 내용을 담으려 하다 보면 자칫 또 법률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최대한 기준을 완화시키자 해서 크게 어떤 요구하는 것보다는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되는 내용만 담고 나머지는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하나씩 바꿔가자 이런 취지로 아주 작은 내용만 담아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선에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들일 때 이런 법안의 좀 필요성을 느끼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67조, 68조 위반 사항이거든요. 68조는 뭐냐면 벌칙 조항인데 68조 2항 1호에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란 명칭을 사용해서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면 설립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68조는 이제 그 과태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미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입학을 시키면 부모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부모에게도 네, 그래서 부과하는 사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자나 학부모는 이제 범법자가 되는 상태고요. 또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전혀 없고, 그래서 그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려지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대안교육 학교들은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도 전혀 누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 학교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이 다 이 연맹에 소속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기독 대안학교들 중에서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고 예. 또 설립한 지 3년 이상 된 학교들로만 저희 자체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네,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2개 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네. 그러지 않은 학교가 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학교를 이제 대안학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기준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대안학교는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네. 정부로부터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와 네. 그러지 않은 학교. 네. 근데 또 정부로부터 학력 인정 받은 학교도 둘로 또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의해서 대안학교, 각종 학교로 인가를 받은 학교가 있어요. 그게 32개 학교고요. 예.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91조 1항의 근거를 두고 또 인가를 받은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이게 39개. 그래서 그 두 학교를 합치면 총 71개 교가 2017년 기준이고요. 예. 그 71개 교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인가받지 않은 네. 학교들인데 여기는 뭐 추정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00개 이상 될 거다 이렇게 네. 추정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600개 이상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이제 90%가 넘는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상당히 거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예. 이게 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네. 학교, 대안학교, 각종 학교로 인가받으려면 그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기준이 나와 있는데 네. 일단은 아마 3가지 정도의 큰 기준 때문에 대부분 학교 인가를 못 받는데 첫 번째는 독자적인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에는 담보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네. 아마 대부분 대안학교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받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부모님들 등록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건물 예. 확보라든지 공간 확보까지 다 의존하다 보니까 담보가 없는 학교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 여기에 첫 번째 걸리고 두 번째는 5개 체육장이라서 운동장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운동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공립시설을 임대해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시설 임대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정부가 그래도 운동장만큼은 도시형 대안학교들도 운동장 갖추기 어려우니까 예. 이 부분을 좀 좀 허용을 하자 이런 네.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래서 조금 완화시켜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사 자격증을 70% 이상 확보해야 되거든요. 갖춘 사람들을. 예. 아마 이게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그래도 워낙 4대 출신들이 많으니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초등 같은 과정은 경우는 네,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인가받는 것은 요원해서 대부분 비인가 대안학교로 가고 지금 그 아까 앞에 71개 구요는 이 그 대안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진 학교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2000년도부터 해왔던 학교들은 인가를 못 받은 그런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또 있군요. 네. 근데 또 한 가지의 고민거리가 학생들의 진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초등부터 초중고 다 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하고요. 네. 뭐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이 학생들은 이제 검정고시 본 것으로 이제 학력은 인정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수시 전형도 가능합니다. 네. 대안학교 전형이 있고 검정고시 전형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수시 전형의 기회도 있고 또 물론 이제 학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정시는 당연히 자기에게 부여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참 이 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대안교육에 좀 뜻을 품고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바라시는 교육 환경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합법적인 단체로 교육기관으로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늘 갖고 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작년부터 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부가가치세는 수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나 강습소, 교습소도 면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민가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만약에 이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했었을 때 또 네. 한편에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정부의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종교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우려도 일부 있긴 합니다. 네. 그나마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이제 어떨지 모르니까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대안학교 또 대안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대안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대안학교 자녀를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예. 사실 이 대안학교는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 대안학교들도 보면 좀 어려움을 지닌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학교가 있고 또 ADHD 증상을 지닌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 있고 또 대안학교 중에는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학교 형태로 운영한 학교 또 일반 대안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부모님은 제일 먼저 그냥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믿고 보내지 마시고 이 학교의 설립 정신이나 교육 내용이 자녀와가 맞는지 이거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설립 정신이나 교육 철학을 분명히 좀 살펴보고 지원하시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도 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기원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북한의 움직임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반응이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일 텐데요. 네, 정치적 계산으로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아야겠고 무엇보다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위협과 갈등의 연속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